제8회 원정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정연구원의 이종옥 이사입니다. 오늘은 혁신 생태계의 변화와 출연연의 역할 주제에 대한 정성철 원정연구원 원장님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성국 박사님이 좌장을 맡아주시고 지종 토론으로는 키스텝 박세인 박사님, 애트리 이지영 박사님, 대전대학교 현병환 교수님, 대덕넷 김효셉 부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정성철 원장님의 괴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이런 토론회가 많이 때가 떼이만큼 이런 이슈에 대해 토론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희 원정연구원에서는 조금 평소에 우리가 바라보던 시각과 조금 다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현연구소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이 성과가 있어서 또 우리나라 출연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토론이 확산되어서 바른 방향으로 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서 우리 정리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임을 합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성과 있는 토론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주제 발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말씀 아까 드린 대로 우리 오늘 토론 제목은 혁신 생태계가 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변화에 맞춰서 우리 출연연구기관도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생태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그것이 시장 가치로 연결되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 생태계는 경제적인 역동성을 결정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환경은 주로 기술과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상호 이 작용을 통해서 공진화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혁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기도 하지만 경제사회 변화의 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결과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혁신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식자본, 물적자본, 인적자본과 이를 바탕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주체 간의 연결, 상호작용, 교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는 문화와 신뢰 등 무형의 자산, 다시 말해서 사회적 자본 혹은 관계자본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혁신이 일어나는 조건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 그림에 나타난 대로 이 토양, 말하자면 이 토양은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가지고 있느냐, social contract for science, 어떤 문화 간섭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사회가 개방적이냐, 얼마나 경쟁에 노출되어 있느냐, 이런 사회적인 말하자면 우리로 치자면 공기, 대기권, 자연환경, 태양, 물 이런 것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그리고 지식 자본이 어떻게 잘 혼합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냐 하는 이 전체적인 순환의 과정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앞에 이야기한 대로 혁신 생태계 우리가 중요한 대개 혁신 생태계 그러면 사람이 중요하고 조직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잘 논의하지 않는 이슈가 바로 환경 요소입니다. 기술 혁신 압력이 있느냐? 도대체 우리가 이 기술 혁신을 해야 될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느냐 하는 이런 이슈고요. 그 혁신을 위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룰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어떤 룰이 있느냐, 그리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있느냐, 또 이 게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이 게임 룰에 대한 그 사회적인 그 합의가 있느냐, 소셜 컨트랙트죠. 다시 말하자면 혁신 주체간의 역할, 연구 주제의 선정, 자원 배분 방식,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성과에 대한 기대, 이 성과의 배분, 활용 이런 데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 전반적인 이 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관습, 얼마나 진취적인 사회냐, 모험을 선호하는 사회냐, 개방적인 사회냐, 다양성이 있는 사회냐, 또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수용성이 있는 사회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한 그 혁신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환경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주로 토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혁신에 관한 과학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이런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때까지 과학기술을 추구해 왔는지, 혁신을 추구해 왔는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이 과학이 본격적으로 하나의 이 시스템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유럽의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소셜 컨트랙트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독일의 경우에는 개인의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대한 고도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든지, 연구 수행 과정, 연구비의 배분, 연구비의 집행,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주 이 고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그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조금 달리 교육과 연구를 일체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교수가 30% 내지 50%의 시간을 연구에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런 자율성을 강조하는 훔볼트 모델은 사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에 걸쳐서 확산되어서 유럽의 문화가 되다시피 하였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베리에이션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육과 연구를 완전히 분리하는, 예를 들어서 그랑제꾸리 시스템이 이 고등교육을 전담한다면 이 CNRS나 엔스럼 같은 조직이 이 연구를 지원하는 교육과 연구가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동부의 경우에도 보면 대학과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이 두 개가 한쪽은 교육을 중시하고 한쪽은 연구를 중점으로 다루는 이원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럽 나라들의 특징은 바로 이 자율성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소셜 컨트랙트, 영국의 경우인데요. 이게 1918년에 로드 할덴경이 리포트 보면 연구비는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만 연구비를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 및 연구회가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게 이 할덴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경우에는 이 리서치 카운슬이 자율성을 가지고 정부에서 받은 예산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집행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영국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면서 로스차일드 리포트가 그것을 다시 수정하게 됩니다. 응용 연구의 경우에는 이걸 좀 수요 부처로 이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수요 부처로 응용 연구 재원을 이관을 하고 그 대신 수요 부처에 칩 사이언티스트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부부터 상공부에, 외무부면 외무부에 이 칩 사이언티스트를 두어서 그 칩 사이언티스트가 각 부처에서 해결해야 될 과학적 문제를 코디네이트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의 경우에도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공공의 수요를 담당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각 부처의 매니지먼트 산하에 두도록 그런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후에 부시의 리포트, 그 Science, the Endless Frontier 리포트에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도 과학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 아이디어는 주로 폴라니가 이야기하는 Republic of Science라는 개념에 기반을 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구자에게 아주 고도의 그 자율성을 부여를 하고, 그래서 연구자가 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돈을 투입해서 쓸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원칙은, 그렇지만 베이직 사이언스는 대학이 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이 소셜 컨트랙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자율성, 그 다음에 대학의 역할, 그 정부 연구소의 역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소셜 컨트랙트 이 구조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초연구는 그래서 대부분 대학이 담당하지만 정부가 해야 될 임무 중심의 연구는 주로 정부가 컨트랙트에 의해서 운영하는 FFRDC, Federally Funded Research Center에서, R&D 센터에서 정부 임무와 관련된 연구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자율성 중심의, 그다음에 기초과학 중심의 그 서구에서의 그 과학에 대한 이 사회적 합의는 이게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서서히 변하면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부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이 Social Contract for Science가 사실은 전후에 전 세계적인 하나의 조금 차이가 있지만 세계적인 과학 정책의 기본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이 1980년 이후에 냉전이 종식되고 물리학 기반의 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일단 물리학 기반의 그 연구라는 게 대부분 무기에 관련된 연구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게 그런 것들이 감소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또 이 국가들의 그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복지 지출의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이 상당히 타이트해지면서 이게 과학에 쓰는 돈에 대한 과학의 그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게 여러 가지 어카운트빌리티 이슈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회와 과학 간의 컨트랙트가 다소간 수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 내용은 보면 이 정부가 연구비를 예를 들어서 텍스머니를 연구에 투입하는 대신 그 투입하는 이 재원이 바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하는 그게 사회적인 요구가 커졌고요. 또 연구비 집행에 대한 어카운트빌리티가 전에보다 자율성을 강조하던 과거보다 훨씬 더 강조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경우에는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역할이 조금 변화돼야 되겠다. 이거 너무 기초 연구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초 연구보다 이때까지 한 기초 연구를 새로운 시장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Translational Research를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지난 6월에 미국의 상원 그리고 하원에서 각기 다른 법률이 하나는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Act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 하원에서 Endless Frontier Act라는 이름으로 하원에서 NSF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예산이 거의 2배 이상, NSF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나고 또 특히 그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을 응용연구, 트랜슬레이션을 중개연구, 기초연구를 산업화하는 시장가치를 전환하는 연구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런 이 사회적 합의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제가 금방 이야기한 NSF의 이 구조. 그래서 NSF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새로운 이 부를 신설하게 됩니다. Directorate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요건 이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원의 경우에는 Directorate for Science and Technological Solution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부서를 만들자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런 이
우리를 밖에 둘러싸고 있는 이 글로벌 그 환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경우에도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변화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 우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제기해야 될 이슈가 과연 우리 사회에 과학 기술 혹은 연구 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합의가 없을 때 항상 이 문제가, 이 토론은 겉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초기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산업화를 시작할 때 기술 자립, 과학 입국 하는 큰 이 비전을 두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과학 기술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제개발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산업화를 위한 과학기술로, 산업화의 도구로서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 사회적인 컨트랙트가 합의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기술 학습, 기술 개발, 기술 활용을 우선으로 했고, 국내 연구보다는 해외 기술 도입해서 활용 중심으로 초기에 했고, 또 주로 이 국내에서 하는 연구의 경우에도 산업화 지원을 위한 그 기술 개발을 주로 해왔던 게 사실은 바로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연구 개발, 과학 기술에 대한 합의의 바탕으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주도 출연연 중심의 혁신 체제가 만들어졌고, 그런 그 이유 때문에 대학은 주로 초기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산업은 기술을 도입해서 그 학습하는데 주로 초기에 1980년대 이전에는 이런 그 혁신 활동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990년대 이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그 산업이 조금 고도화돼야 되겠다, 이런 그 필요성에 따라서 과학기술 정책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 비교의 산업을 이게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하고요. 특히 우리 잘 아는 한 프로젝트라든지 대형 사업들이 바로 이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이 사업이 과학기술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 정책의 전환 과정에서 출연연구소의 역할이 자꾸 구체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초에 보면 출연연 역할이 이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이 코디네이트 역할을 주로 했지만, 그러면서 출연연구기관이 중단기 사업, 중단기 외부 컨트랙트 리서치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이 중단기 사업 의존도가 높아져서 이 불안정해지고 자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대학의 경우에는 연구 활동이 훨씬 더 활성화되죠. 대학원의 이 역할이 중요해지고, 또 산업의 경우에도 R&D 캐퍼빌리티가 늘어나면서 산업이 자생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연연구소의 역할이 상당히 블러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죠. 사실 그런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게 바로 2000년대 이후입니다. 2000년대 이후 정부가 경제사회 발전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혁신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앞으로 기술 혁신 중심 경제로 가야 된다. 왜 이러지? 혁신 중심 경제로 가야 된다 하는데 이견은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었던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창의적인 연구는 해야 되겠다고 정책은 바뀌었지만,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임플멘트하는 방법론에서는 과거 추격 정책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출연연구소의 그 역할도 크게 과거의 그 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출연연구소의 역할을 간단히 제가 정리한 것다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 보는 대로 이 연구 재원 기준으로
그 보면 출연기관의 그 중요성이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중요도가 떨어지고 반대로 산업의 이 역할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대학의 역할도 초기에 비해서 다소간 올라가게 되죠. 인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의 경우에도 출연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초기에는 그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었고요. 반대로 민간 산업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변화입니다. 이런 이 전체적인 변화 과정에서 우리 출연연구소의 출연기관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우리 산업화에 기여해왔고 또 이 산업 고도화에 그 역할을 해왔다 이런 뭐 평가들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국민들한테 설명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기술 개발 실용화라든지 라이센스 실적이라든지 기술 컨설턴시 뭐 논문 특허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것이 우리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해온 성과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출연연구소 과학기술계 스스로가 고안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더해서 내재적인 성과를 우리가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스스로 출연연구소가 그걸 찾아내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자기의 가치를 좀 사회에 내비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오늘날 출연인에 대한 다양한 이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뭐 여기 제가 몇 가지 신문에 난 거 제목을 나열했는데 연구 과제는 넣는데 논문은 줄어든다든지 R&D 성공률은 98%인데 사실 그 높은 98%가 바로 한국 과학을 망친다든지 사실 그렇죠. 98%가 성공한다는 이야기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쉬운 연구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창조적인 연구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한국 과학에는 하이 리스크 연구가 없다. 쓸모없는 특허만 양산한다. 인재들은 해외로 다 나간다. 정부 R&D 산업화율이 20%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이 비판들. 이게 과학자들이 한국의 과학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떠고 싶어 한다. 출연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뭐 출연연 기관장 임명 과정과 임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출연기관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안 좋은 인식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출연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출연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 출연연구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어요. 그 미션이 없습니다. 미션이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 물어도 정부한테 묻거나 기업한테 묻거나 일반 국민한테 출연연구소가 뭐 하는 기관이냐고 물었을 때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최소한 비슷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가 없을 때 생기는 문제죠. 각기 출연연구소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이 불명확하니까 이 연구 자원이 불안정적이에요. 공급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파편화됩니다. 파편화되는 현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PBS 제도, 연구 체제가 파편화되고 연구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취약해지고 기관장의 경영 재량권이 제한적이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3년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짧은 임기에다가 사실은 그런 기관장이 없어도 연구기관은 잘 운영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연구기관들은 좀 더 룰 베이스드 매니지먼트예요. 규정만 지키면 그냥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굳이 기관장이 왜 있는지 사실은 이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우수 인력 확보가 곤란해지고 우수 인력이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기관의 OH는 늘어나고 사기는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자꾸 이 영역을 넓혀가려는 연구기관의, 개별 연구기관의 영역을 넓혀서 그 리소스를 확보하려는 그 competition for new missions.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위에 정부에서는 마이크로 매니지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해진 그런 그 현상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현상을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 우선 출연연구소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출연연구소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출연연구소가 뭘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미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미션이 구체화되어야 되고요. 또 그 미션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부 역량을 이용해서 제대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외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출연연구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연연구소의 역할을 좀 우리가 모색해 보기 위해서 한국의 과학기술 그 연구개발의 한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이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연구개발 투자 굉장히 많이 했고요.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GDP 4.6% 세계에서 가장 높은 GDP 비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투자에 편성해서 연구 논문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SCI 논문도 세계에서 거의 이름도 없던 나라에서 12위로 부상을 했고요. 특히 이 터크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그 터크를 많이 출원하고 등록하는 아주 기술 이 리더 중에 끼는 그런 성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과가 과연 어떤 식으로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여기저기 뒤져다 보니까 이게 바이오메디컬 리서치의 경우에 우리나라 연구 투입과 성과와 그 다음에 그것이 경제사회 가치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통계로 비교한 표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미국을 배고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연구비 투입은 2.1%, 연구 인력 투입은 13.9%, 논문은 10.6%, 특허는 3.9%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비 투입은 미국의 2.1%밖에 안 되는데, 물론 연구 인력은 13.9%지만 논문은 10.6%, 특허는 3.9%. 그래서 중간 산출물은 사실은 우리가 미국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미국하고 똑같으려면 논문도 2.1%, 특허도 약 2.1%,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한번 가보시죠. 임상 결과나 허가 신약을 보면 0.4%, 0.6%예요. 투입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투입해서 얻는 미국이 투입해서 얻는 100을 투입해서 얻는 100에 대해서 우리는 100을 투입 0.4%밖에 못 얻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2.1%에서 0.4%면 바로 미국 성과의 5분의 1도 안 된다는 이야기고, 이 허가 신약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연구 성과, 논문이나 특허는 꽤 성과가 괜찮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경제사회적인 가치로 트랜슬레이션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바이오메디컬 필드에서만 한정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필드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 아마 이 현상이 다른 분야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게 리니어 프로세스를 보면 이노베이션에서
반드시 다 이런 리니어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문제가 바로 중간 성과에서 최종 성과로 넘어가는 트랜슬레이션 단계에서 우리가 큰 바틀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연구소의 역할을 이 바틀렉을 해결하는데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말하자면 우리 출연연구소의 그 취약점을 보면 여기에 knowledge creation 상당히 괜찮아요. 아까 우리가 데이터로 봤듯이. 그런데 문제는 이 knowledge가 이게 새로운 그 마켓 밸류로 전환되는 이 트랜슬레이션 과정이 value creation 과정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이 취약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장 필요하고 바로 그런 역할을 출연연구기관이 할 수 있다면 아주 출연연구기관이 우리 혁신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연연구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출연연구소의 그 미션을 조금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학연구소다, 생명과학연구소다 이런 그 분야별 그 미션을 정할 것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미션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출연연구소를 지금 현재 있는 출연연구소를 어떤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Translational Research 플랫폼으로 전환을 해서 그 분야에서 일어나는 Fundamental Research 결과를 가치화하는 그런 그 Value Creation 프로세스의 하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오픈 시스템을 해서 출연연구소가 산학연을 아우르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플랫폼에서 해야 될 연구는 대개 한 10년 정도 기간 내에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연구기관의 핵심 역량을 활용하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 또 어떤 경우에는 외국의 연구기관이나 산업까지도 이 포함한 인터디스플리너리한 그런 연구를 추진해서 트랜슬레이션 밸류 크리에이션에 기여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표준이나 우주 에너지 환경처럼 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미션이 이미 뚜렷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의 경우에는 그 미션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지원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그 출연연구소의 경우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야별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 생각이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미션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실 미션은 그 일을 할 출연연구소 스스로가 디파인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가 디파인 해주고 사회가 디파인 해주고 이 디파인한 일을 하라고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리소스를 주는 거죠. 재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합의에 의해서 출연열의 그 미션을 정하고 그 미션에 따라서 그 연구 재원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미션이 만약에 주어졌다면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내부 역량도 강화돼야 되겠죠. 우선 기관 운영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고요. 아까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특히 모자라는 게 뭐냐면 우리 연구기관장들의 이 역량입니다. 기술 변화는 물론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예측, 이해 및 거기에 대한 적응, 대응 능력이 사실 우리 리더십이 없다는 거죠.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이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최소한 미션 기간 동안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 외에도 기관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리서치 스타프도 굉장히 중요하죠. 연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지금 상황 보면 우리 출연 연구기관이 이미 이유기관이 되어버렸어요. 전부 다 대학을 선호하고 대학을 사실 좀 어떻게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대학을 우선적으로 가고 싶었는데 가기 힘들어서 출연연구소에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에다 플러스 대우도 그렇게 좋지 않죠? 정년도 짧죠? 이 우수한 인재가 출연연구소에서 그 출연연구소를 우선적으로 일할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외부 환경,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 요즘 그 자율성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금 우리 연구 시스템 보면 자원은 정부로부터 받아요, 예산은. 관리는 연구회가 합니다. 그 연구회가 하는 역할이 뭔지, 정부의 이 간섭과 연구의 관리와 이 출연연구소의 관계가 사실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각국별 국가연구기관하고 관리 시스템하고 재원 조달 구조인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재원 조달 구조와 관리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두 시스템의 관리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산을 주는 정부 또 이 실제 관리를 이행하는 리서치 카운슬 연구회 이 이원화된 시스템 속에서 우리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고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 자율성 문제인데요. 우리가 자율성을 이야기할 때 그 대부분 보면 연구비를 어떻게 썼느냐, 뭐 너무 연구비 집행이 경직적이다, 뭐 평가제도가 경직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감사 이야기 많이 하고요. 사실은 연구 자율성, 과학의 자율성이 이보다 훨씬 더 폭넓게 해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 커뮤니티의 자율성입니다. 과학연구와 관련된 과학기술계의 결정권, 과학기술계의 authority, 권위가 없어요. 과학기술의 권위가 정부의 목소리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자율성은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연구 조직 운영의 자율성, 인사, 재정, 운영, 평가 등 이게 뿐만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자율성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좀 그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이 연구자나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잘 참고한다면 우리의 경우에 좋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출연연구소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미션이 제대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내부적 역량은 첫째,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해, 기술적 전문성, 사회적 소요에 대한 대응 능력, 장기 대응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내부 갖추어져야 되고요. 둘째, 이 외부적으로는 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바로 인물을 사회가 구체화시켜 줘야 되고 객관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다시 말해 자율성이죠. 연구 환경을 안정성 있게 유지해 줘야 되고 또 이 플레이어들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 요건이 만약에 만족된다면 아마 출연연구소가 제대로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쭉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출연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가버넌스 이야기합니다. 출연연을 총리실 산하에 두느냐, 과기부 산하에 두느냐, 산자부 산하에 이런 가버넌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중요한 이 팩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미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입니다. 미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 합의가 없으면 항상 출연연은 방향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우리 출연연구소 어떤 역할을 우리 사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입니다. 그 합의를 도출해낼 책임이 바로 과학기술계, 정부, 기업 사이의 인터랙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계가 조금 과학기술계로서의 authority를 다시 찾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션 때문에
미션이 불분명하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1980대 이후에 우리 출연연구소는 항상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겪었죠. 과연 우리 기관이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은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지만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분명한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의견이 다르고 기업의 의견이 다르고 정부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통합된 그런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지만 출연연구소가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연연이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사회가 출연연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요구 수준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이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과학기술회가 같이 이 출연연구소 뭘 해야 되는 기관인지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런 이해 토론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출연연구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출연연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과학적 자산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또 그걸 구체화하고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40년간 축적한 institutional knowledge를 그냥 이 변화의 과정에서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우리 출연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우수 인력입니다. 인력이라는 건 사실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관의 핵심 역량을 구성하는 이런 인력을 우리가 잘 말하자면 계속 키워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출연기관이 지난 30-40년간 역할을 하면서 만드는 혁신 네트워크, 국내적인 네트워크 같은 것을 잘 계속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건 반드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버려야 될 것 몇 가지, 세 가지 이야기한다면 혁신 주체 간의 벽입니다. 산학연 간의 벽, 심지어는 출연기관 간의 벽, 그보다 더 한 칸 내려가면 연구기관 안에 부서 간의 벽,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심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거 반드시 버려야 될 팩터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이 불신 문제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불신을 전제로 한 시스템이에요. 돈을 회계 관리 시스템도 그렇고 감사 시스템도 그렇고 일단은 이 행위자의 도덕적 수준을 굉장히 낮게 놓고 그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소셜 코스트가 높은 그런 시스템이죠. 이거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영역 다툼이죠. 부처 간, 지금 우리나라 보면 제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제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지 각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과기부, 산자부, 노동부 할 것 없이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하도 많이 몇백 가지를 만들어내가지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역 다툼, 이게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연구 영역 다툼, 또 관리 영역 다툼,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만 우리 출연연구소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극복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시는 사이언스가 endless frontier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시가 보고서를 냈을 때 그때 미국의 재무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science the endless expenditures. 그러니까 이게 돈 먹는 하마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한쪽에서는 연구는 돈 먹는 하마다, 밑 빠진 독이다 하는 그런 시각. 또 한 군데서는 이 과학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이 보장이다. 이런 이 극단적인 시각이 잘 reconcile 될 수 있는 그런 다시 말하면 이것도 바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될 이 과학에 대한 이 합의 혹은 contract for science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과학에 대한 contract,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출연연구소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시발점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2부 포럼 진행을 맡은 이성국입니다. 원장님께서 진짜 이거 출연 기간에 오래된 숙제인데 너무나 이게 실타리가 꼬여갖고 오늘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참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 네 분을 모셨습니다. 제 왼쪽 끝에서부터 박세인 전임 키스텝 선임 연구부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 옆에 대덕넷의 김요셉 부장님 참석해 주셨고, 옆에 이제 현병환 대전대 교수님, 그리고 제 우측에 이지영 에트리 기술정책연구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진행 토론자 네 분께서 각 한 10분 내로 토론을 해주시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질문이 있으면은 몇 개 정리를 해서 한번 발표 작게 여쭤보기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 설명호는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 원장님께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현직에 있는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에트리 이공계 출연기관인 에트리에서 기술 정책연구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이지영 박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정책. 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정책연구본부장 이지형입니다. 원장님께서 굉장히 장기적인 그리고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비교적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출연연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는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을 제가 이해하기는 원천 기술 또는 미래 기술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 그리고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배타적인 구축, 그리고 제품 생산의 배타적인 영내화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패권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결정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국 대비 차세대 기술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연구 개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기술 생태계에서 상대국을 배제하는 것,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포함해서 생산 체계의 영내화 또는 자국화로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과, 그리고 글로벌 기술 분업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막대한 경쟁력을 감안해 보면 현 상황은 미래를 예단하기 매우 어렵고 복잡한 정세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과
생산 역량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기술 패권 경쟁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략적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속에서도 소부장 중심 부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과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를 경험 삼아서 정부의 리더십 바탕으로 산학현이 한번 뭉쳐서 내생적인 기술 혁신을 다시 한번 한다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출연연이 구체적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막대한 위험이나 피해가 이제 예상되는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자립을 위한 제2의 소부장 투자 확대를 출연연이 좀 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정책, 그리고 기술 개발 전략, 그리고 규제 정책 등을 단계별 시나리오를 검토를 좀 하고 국내 기술과 산업에 대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실시해서 선별된 위험한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원천 기술, 대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선제적인 기획과 연구 개발을 출연연이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제4차 산업혁명을 리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한 글로벌 기술 표준을 우리나라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이 역할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결국 독자적인 기술 표준 경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 타이에 의해서 기술 표준 선택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모두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들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술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서 출연연이 좀 앞장서서 국내 표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결국 고급 인재 경쟁일 것이고, 이에 출연연이 대학과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창의적인 인재와 맞춤형 인재를 모두 양성하는 인재 생태계 요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글로벌 생태계와 공급망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이 글로벌 협력을 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자국화 내지 영내화는 단지 생산체계에 그치지 않고 원천이나 상용화 기술 개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자국이나 영내에서 공동으로 창출하거나 개발된 기술로 우선 블록화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연연들은 미국이나 중국 등의 유수한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중심으로 형식적인 교류 관계를 좀 넘어서 개방적인 글로벌 혁신형 기술 개발과 공동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그 역할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연연 현재 나 많이 변명하셨지만 변명은 별로 안 하신 것 같고 지금 이지영 박사님 질문에 곁들여 갖고 아까 정선철 원장님이 말씀하신 지난 2001년 6월 8일 날 통과된 미국 혁신경쟁법,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건 정 원장님도 아마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거하고 관련시켜 갖고 뭐 지금 이정 박사가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한번 의견을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철수하면서 이제 미국하고 소련의 러시아에 집중하겠다. 그러는 찰나에 혁신경제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혁신경제법을 보시면은 7개 챕터가 되는데 대부분 중국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챕터는 완전히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돼 있어요. 근데 기술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 핵심 기술하고 전부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까 이제 정선영 원장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중국과 이지영 박사님 이야기하시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이 혁신 생태계로 과연 우리가 버틸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나중에 원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현병환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소에 몇 년 계시다 가셨죠? 정확하게 28년 있었습니다. 네, 연구소에 28년 계셨다가 지금 대전대로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학교로 가셨는데 아마 양쪽을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가 감사한데 하나는 정성철 원장님 발표 자료가 아주 고심이 많이 들었던 오랜 경륜이 있는 자료를 너무 잘 정리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오늘 포럼이 원정 포럼인데 제가 듣기에 원정이라는 거는 아마 세종대왕 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포럼에 지금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이 포럼에 대해서 제가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좀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학교에서 4차 산업 강의를 하는데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 얘기가 나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4차 산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자괴심이 들더라고요. 2016년 다보스 포럼에 난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아는 체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한 5년 전부터 이제 다보스 포럼 2016년 다보스 포럼을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거기에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수십 가지 아젠다가 다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다 봤습니다. 다 보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다보스 포럼도 했습니다. 그거 이제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것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 게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죠. 제가 이제 화두를 가진 거는 세계 석학들은 무슨 토론을 하고 있을까? 그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을 2016년부터 또 다 봤습니다. 다 보고 그다음에 또 같은 비슷한 포럼이 또 있어요. 아시아 포럼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한 7년치를 다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본 게 이제 피터 디아몬디스가 만든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 소위 말해서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출자한 소위 학습 조직이죠. 창업 조직이고 거기에 지금 수백 개의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 엣지 기술들을 설명하는 수백 개의 기술, 제가 수백 개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본 게 한국 경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는 각종 포럼에서 봤는데 최근 한 5년 동안에 제가 한 3,000개 정도의 포럼을 석학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계 석학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살까? 무슨 토론을 할까?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사회의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있고 진지한 준비를 하고 있더라. 부지하게 많은 주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기업단에서는 무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국에 와서는 기업들은 무슨 토론을 하고 있을까? 요즘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 경제 토론을 제가 수백 개를 지금 듣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4차 산업 얘기고요. 두 번째는 ESG 얘기고 세 번째는 아리백 얘기고 네 번째는 탄소 제로 얘기고 다섯 번째는 수소경제 얘기고 여섯 번째는 탄소 국경세 얘기고 일곱 번째는 전기자동차, 수소차, 무인차 등등 AI 등등의 기업 혁신이 지금 가져오고 있는 무지무지하게 한 스피드. 어제도 지금
수소 협의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10개 지금 이렇게 재벌들 모여가지고 등등 논의한다 킨텍스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천 개가 모여가지고 하여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출연료는 그럼 이런 요동치고 있는 글로벌 환경이나 국내 환경에서 출연료의 포지션이 원래 뭐 하려고 만든 거냐? 원래 정부는 시장 실패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과학기술계의 시장 실패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선도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선도 인력 양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도라고 하는 것은 뭐의 선도냐? 곧 기업에 대한 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 실패 기능을 정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럼 선도인데, 그 문제는 항상 출연료는 쫓기게 돼 있는 거죠. 안 쫓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민간이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은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혁신 국가 지수를 뽑았는데 한국이 1등으로 뽑혔더라고요. 그만큼 작년 그 코로나 위기 이후에 한국은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기업들이 혁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등등 혁신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죠. 우리나라는 민간이 특히. 그런데 정부는 뭘 하는 조직이냐? 출연료는 선도 연구 조직입니다. 민간이 하지 않는 선도 연구 조직. 그럼 두 번째 선도 인프라 조직이죠. 선도 인력 양성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그럼 이제 우리 문제의식이 출연료는 선도 연구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죠. 근데 출연료의 연구 역량이 과연 선도 연구를 지금 장담할 만큼 돼 있느냐? 근데 그 부분은 항상 할 수도 있고 항상 못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이 너무 빠르게 공격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고 있지만 금방 보면 민간이 덮쳐버리는 거죠. 금방 민간이 덮쳐버려요. 순식간에 덮치고 계속 오는데 출연료는 지금 거기에 항상 선도적으로 하지 못하면은 항상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죠. 두 번째는 선도 인프라인데 인프라도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나 민간이나 기업이 필요할 때 공공 인프라가 딱 그게 한 발 앞에 딱 있어야 됩니다. 두 발 앞에 있으면 낭비죠. 필요 없는 인프라를 너무 빨리 만들었으면 낭비를 시킨 거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기획 능력이 요구되고 엄청난 행정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할 때 한 발 이렇게 딱딱딱 있는 인프라를 개척해내는 만약 없으면은 정부가 욕을 먹는 거죠. 그게 출연료이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출연료는 무지무지하게 기업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와 선도 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는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우리 국가가 컸다는 것은 우리 역할도 꽤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지금 그 스피드가 제가 3,000개, 4,000개의 그 토론을 듣고 요즘 공부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민간은 너무나 빠르다. 그래서 출연연이 제가 28년 있었던 출연기간이 그것을 수용할 만큼 되는 플랜2 C 정책기획관리지원평가확산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토탈 솔루션의 시스템을 백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을 거다. 왜냐? 민간은 계속 공격해 들어올 테니까. 그럼 민간이 덮쳐버려서 민간이 맞는다면 출연료는 그다음부터 민영화시키고 필요 없는 조직이죠. 정부가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공격적으로 사업 설계하고 공격적으로 플랜2C를 추진해 들어가야 되는 조직인데 만만치 않은 일이 지금 항상 벌어질 것이다. 이런 논의는 아마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 과학기술기획평가 측면에서 바라본 혁신 생태계와 출연료 역할에 대해서 박세인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원장님 발표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제가 조금 독특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정책지원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과기부에 키스텝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자료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제가 참 재미있었던 게 먼저 혁신 생태계의 개념부터 해서 과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혁신체제 관점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의 모델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출연연의 역할 변화 과정,
앞으로의 바람직한 출연의 역할과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을 갖다가 이 통합적이면서도 상당히 명쾌하게 제시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핵심을 제가 나름대로 좀 지극히 단순하게 요약을 해보면, 먼저 그 출연료는 국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을, 연구를, 이지만 대학이나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그런 미션을 구체적으로 아이덴티파이해서 이것을 사회적 합의 형태로 꼭 해야 되겠다는 게 가장 핵심인 거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미션이 합의에 이르는 미션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내부 역량으로 무슨 기관장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수 연구단과 기타 연구 자원들을 활용해야겠죠. 그분들에게 안정된 연구비와 인건비를 지원을 하되 외부에서는 간섭을 최소화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연구만 전념하도록 하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인데, 이걸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계속 여기 논의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아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매년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계획이 나오고 또 관련 보고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년 동안만 해도 벌써 40여 개가 넘는 보고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풀리지 않고 있지만 오늘 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회적 합의 개념은 상당히 제가 신선하게 받아들여서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여태까지 아직 안 풀리고 있지만 정부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 부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연구자의 자율이라든가 이런 미션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해온 조치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있으면서 보고 있으면 그렇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먼저 출연연의 미션에 관계돼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최근이라기보다는 이 정부죠.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출연연의 R&R 역할과 책임, Role and Responsibility 재정립 추진 과정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도 아마 정부에서 어느 정도 미션이 그동안 명확치 않고 왔다 갔다 했던 면이 있다는 거 아마 인식을 하고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R&R도 기관별 임무,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기도 볼 때 R&R 할 때는 보면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의 장기 맡을 수 있는 주요 역할, 상위 역할, 또 주요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서 정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도 역시 R&R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출연연과 과기부, 연구회 정도만 사실 합의를 갖고 출연연에서 이제 제시한 내용들을 과기부에서 승인하는 절차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합의 수준에는 좀 어렵다고 모자란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시작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문제는 그런 R&R이 있지만 새로운 R&R에 대해서 추정기관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아마 PBS 역할 기존의 타부처 과제들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이 지원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현재 아까 말한 기관장의 임기가 지금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앞으로 장기 과제 후에 자기 임기 이후에 그런 계획까지 인력과 예산을 갖다가 표기해서 만들어낸다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일단 기관의 미션을 좀 확실히 정립한다, 역할을 정립한다 하는 의미에서는 하나의 그런 출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율성과 관계돼 가지고는 사실은 최근에 제가 이제 보기에는 금년도에는 아까 굉장히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한된 의미의 자율성, 기타 연구 과제 관리를 효율화한다든가 등등 관행을 볼 때면 그래도 이 정치적 제도적으로 좀 됐던 것들이
연구 목적 기관이 지정된다든가, 그 다음에 감사 기능이 이제 연구 통합 감사 넘어간다든가, 기관 평가 같은 것들도 그 기관 운영 평가와 연구 사업 평가를 분리해서 연구 사업 평가 같은 걸 5년, 6년으로 이제 장기화로 바뀌게 되는 거라든가, 뭐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거는 이제 그 아직도 연구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것과 정부 부처에서 느끼는 그런 변화와 개선의 폭이나 속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차이가 있고 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폭넓은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아까 그 외부 환경 개선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현재 문제 있는 그 관리 기능의 그 일원화가 필요하고, 그 외국의 사례 같이 뭐 막스 플랑크라든가 리서치 카운슬, 리서치 카운슬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자율화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일 때는 자율성은 많은 부분이 그 역시 관리 기능이 일어나, 즉 연구의 역할이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게 많이 해결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연구회가 출연연을 갖다를 육성 보호하고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출연연이 느낄 때는 연구회도 리포팅을 해야 되고 과기부도 리포팅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간섭이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해서 출연연은 연구회만 상대하고 연구회는 과기부나 다른 정부 부처만 상대하고 할 수 있어서 그 일원화되는 시스템. 그래서 연구회가 좀 더 과기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아주 좀 더 뭐랄까요, 아주 이사장님의 그 실질적인 권한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과 기관적 인사권도 부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직의, 산하 조직의 신설과 통폐합 등 가능한 그런 책임 운영 체제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물론 이것은 이제 좀 그야말로 합의가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정부랑도. 아울러 출연연 기관장이 이미 나왔습니다만, 기관장 임기도 5년으로 확대하되, 중간에 예를 들면 그 모니터링, 중간평가 같은 거 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회도 문다든가, 이런 정도로 중간정도 나갈 수 있는 것이 프랙티컬하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실질적으로는 볼 때 그런 연구회의 이사장님이 좀 여기서 역할이 좀 클 것 같고, 이런 거에 관해서는 좀 그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그 혁신생태 관점에서 아까 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출연연이 과연 Translational Research Platform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출연연이 전통적으로 기업과 대학과 기업 사이에 서 있는 그 연구를 Translational Research Platform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데, 현재는 그게 아주 미약하게 보입니다. 그것도 현재 프랙티컬리 좀 보면은 연구회에서는 융합연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연구회 차원에서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예산도 1,000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00억도 안 되고 있고, 또 출연연구기관에서는 또 거기 매칭 펀드를 떼게해서 하게 돼 있어서 사실 출연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그 돈도 별도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예산도 자기네 주요사업비에서 좀 이렇게 할당을 해서 빼와서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 시작을 했으니 연구에서도 융합연구를 좀 더 확대 발전시켜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 기업이나 대학에서 좀 더 자주 참여해서 이게 좀 활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발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그런 제 생각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간단히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마 언론기관 중에는 대한민국에서 대덕 연구단지를 아마 제일 사랑하시고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번 달이 대덕넷 헬로디디가 21년입니다. 21년. 맞죠? 예, 그래서 저도 뭐 초창기부터 있었지만, 진짜 아마 출연연구기관 잘 되기를 제일 아마 간절히 바라는 우리 김요셉 부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나 저는 이제 출연연에 대한 포럼을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따져보진 않았지만 거의 100번 가까이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계에 속한 언론인으로서
이 출연연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현장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출연연 정말 불쌍하고요. 불쌍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출연연 과학자분들도 이렇게 뭐 저녁 자리도 하고 뭐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참 불쌍하다는 이유가 포럼을 100번 이걸 발전시키자고 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의 이렇게 체감할 만한 혁신이나 변화가 이루어진 게 과연 우리가 있나, 단 한 가지라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누구나 답을 알고 문제를 알고 있는데 한 스텝을 못 나간다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강하고요. 그리고 출연에 대해서 막 어떤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고도화되고 막 이러는데 정작 출연연을 대변하고 있는 어떤 대변인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출연연이 뭐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고 역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대변을 하는 대변인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 두드려만 맞는 느낌. 그래서 이제 불쌍하다는 얘기고, 뭐 실제 사례로 뭐 아시겠지만 다들 아시는 얘기를 이제 제가 하는 게, 그러니까 출연연에서 대학으로 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종종 뵈면 어때요? 이렇게 여쭤보면 되게 만족한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의 어떤 연구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렇게 높아지고 평가나 어디 토론회도 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출연연 연구자분들이 어디 포럼이나 세미나에서 출연연 문제 얘기하라고 하면 나오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정부의 눈치를 바라봐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해서 기관에 문제가 이렇게 또 발생하는 사례가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게 다 이제 정부가 예산권이나 인력 뭐 이런 걸 다 쥐고 여전히 정부 주도로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체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100번을 포럼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정부가 답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전환을 할까라는 이제 화두인데요. 결국에는 과학계가 저는 그런 리더십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으로 회귀를 해야 되나? 그건 또 아닌데 출연연이 보다 이렇게 전문화되고 상당히 출연연의 전문성, 그러니까 과학기술계 전문성을 우리 사회는 비전문성으로 똘똘 뭉쳐서 한 스텝도 못 가고 있는데, 그게 국회가 어떤 국회의원이 나서서 출연연의 자율성 확보를 해주고 그러지는 지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어디서 나올까? 근데 실제로 과학기술계에는 목소리도 없어요. 저희 같은 언론은 목소리를 이렇게 대변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서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치화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항상 그게 과학계는 사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뭐 과학벨트 사업 공약이 다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과학계가 조금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서 각 정당의 공약에 출연연의 자율성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도록 그런 작업을 과총이나 뭐 하여튼 연대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다음 대통령은 출연연 PBS 완전히 없애고 뭐 이런 이제 자율성, 그러니까 예산권도 주고 알아서 연구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약이 거기에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지금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대통령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이렇게 형성되려면 전 무엇보다 지금 되게 급한 거는 출연연이나 과학계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정리해서 그런 그러니까 각 정당의 공약으로 좀 이렇게 내세워서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이 시급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유튜브에 질문이 별로 없어갖고요. 질문 없고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토론 중에 지금
지금 원장님 발표하시면서 추가로 뭐 답변도 주시고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더 해주시기. 먼저 하고 할까요? 예. 그러면 플로우에서 혹시 추가로 한 말씀들 하시고 유튜브 입장에서 한번 하시든. 네, 풍사균입니다. 몇 가지 마이크 좀 가까이. 토론의 자리니까 토론을 위한 아젠다를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단어가 이제는 미션을 정해준다. 과연 저 미션은 어떻게 누가 정해주느냐? 현병환 교수님의 얘기를 하면 이 미션 자체가 계속 변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과연 누가 어떻게 정해주는 거냐? 정부가 정해주느냐? 기업이 정해주느냐? 연구회가 정해주느냐? 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출연 기관의 미션을 봤어요. 무슨 산업의 원천 기술 무슨 뭐를 선도하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8건 이렇게 나가는데 구체적으로다가 그런 중요한 게 스펙이 어떻게 정해지고 이러한 것들을 정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거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 연구에 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연구소 스스로가 고객이 누구예요? 기업이라고요, 기업. 기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학과들하고 머리를 맞춰서 정해줘야 된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풀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미션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원장이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원장이 예를 들자면은 예산을 많이 따하고 산업법은 유능하다 천만의 말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장이 그거를 주도를 하면서 그 미션을 기업하고 소통을 하면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미션, 스펙이 결정된 첨단 기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가장 누가 적합한가, 팀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은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좋은가, 얘네들의 성과가 나왔을 때 그 성과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월급의 수준을 내 마음대로 높여줄 수 있을까, 로열티를 받으면 어떻게 줄까 라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정해서 원장이 지원하고 쭉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몇 개 팀, 물론 거기서 쳐야죠. 다 못해요. 원장 교수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달성있는 거 여기서 풀어나가야지만 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산권, 아까 예산권 말씀하시고 관리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연구소 자체에서 관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조직의 어떤 단위 조직 내에서 쓰고 이런 거 큰 틀에서 발생해주고 연구에서 감사만 나와서 제대로 썼는지 저기지만 힘든 거고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뭐냐면은 제일 이제 앞으로의 어떤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거 보면은 예전에는 한 구성에서만 미션을 파송됐는데 이제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국이 뭐 했는지 가서도 훔쳐야 되고 또 기업하고 협력하고 기업 뺏겨가니까는 니네들이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지금 뭘 만들었으면 좋으냐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파악하고 하려면은 결국은 그 생태계의 플랫폼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현위원이 이러한 오픈된 개방된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해주고 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아까 선도 얘기도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건 어느 형태로든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인력인 거. 조직도 자기 마음대로 늘리고 저기 하고 어떤 것은 필요하다 그러면 더 뽑고 이런 거를 원장이 해서 그 조직이고 어떤 거는 민간하고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고 다 다를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라든지 다기 때문에 자율조직의 자율성 아까 문제 나왔잖아요. 그런 자율성에 있는 조직을 주고 이렇게 갈 것이냐. 예산, 돈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돈, 예산. 거기 잘 알려주고 거기에서 모든 게 답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예산제도를 어떻게 뜯어보실 것인가, 거버넌스를 어떻게 뜯어보실 것인가, 또 원장의 미션을 어떻게 해서 진짜 그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원장이 어떤 역할이라는 게 가오마담이 죄송합니다. 이게 하고 예산하고 나가서 폼 재는 거 하고 돈 따오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원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없앨 거 없애버리고 하고 그냥 어떻게 좋은 인력도 스카우트하고 이렇게 조직하는 것들이 원장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부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그 미션, 이러한 목표 설정을 합의해서 이렇게 잘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 설계, 예산 설계, 거버넌스 설계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떤 저희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좀 많이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한번 두서없이 말씀드려봤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랄까, 출연연 입장에서, 출연연의 어떤 무지하게 액티브한 활동을 좀 기대하는 그런 거를 한마디로 좀 내가 모아보면은, 그걸 어떻게 이제 고칠 것이냐. 근데 아까 자율이라는 이제 큰 단어가 하나 있고, 하나는 난 수요자, 시장, 뭐 이런 이제 개념 두 가지를 한번 모아보고 싶어요. 근데 자율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공약이다, 뭐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연연 뭐 이런 거 원한다, 과정. 그거 해봐야 PBS 풀어지면은 또 방만해지고, 방만한 것도 좌우하고는 또 이제 경직되고.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정부 돈을 쓰는 입장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어차피. 저건 마이너한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자율 중에 이제 원장에 대한 그 자율권. 그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고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좀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고쳐지지 않는 게, 이제 우리, 연구의 그 조직 있지. 또 관리들 있지. 근데 그래서 그거는 아마 연구원장에 대한 어떤 그 자유를 확대하는 거. 어느 정도의 예산권을 줄 거냐. 예? 뭐 이런 거. 그렇지만 아마 규제의 틀을 그렇게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와 사실은 동전의 양립이 될 텐데,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공공부분하고 우리 산업부분이 있는데, 물론 좀 약간의 공공부분과 산업부분이 요새 4차 산업이 이렇게 아주 이제, 듀얼로도 활용되고 이렇게 복잡한 딱 잘라지진 않지만, 시장이라는 거, 우리 경제에서 다 시장이라는데, 그럼 출연료 수요자가 누구냐? 수요자를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수요자가 공공부분의 경우는 정부가 어느 정도 정책 관여를 해도 됩니다. 정책 목표가 있으니까, 공공부분의 경우는. 근데 산업기술의 경우는 기업들,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 대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그 수요자가 그 출연연의 변화의 권한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정부가 꽉 잡고, 맨 전략기술 뭘 한다고, 왜 자기가 뽑아? 정부가 장관이 그거 뽑을 수 있어요? 그 수요자를 확인했으면 수요자가 누군지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럼 산업기술 부분은 수요자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연의 숙명이 대학과 기업의 중간에서 어떤 롤플레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럼 대학은 뭐냐? 대학도 우리 또 수요자인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출연료는 또 하나의 기능이 순수한 R&D보다도 기획이라든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이런 기술 전략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대학보다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은 어떻게 보면은 수요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갖다가 이렇게 좀 써야 되는 이 소스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수요자 부분 확실하게 해야, 쓸데없는 관리 기구가 너무 많아요. 뭐 기획한다, 뭐 평가한다. 이건 뭐 전부 정부 조직도 다 거기 자기 사람들 집어넣으라고 퇴직 공무원들 또 공무원들 해서 진급 안 된 사람 내려와서 다 하고 있잖아요. 버라저라게 관리 기구들, 테크노팍, 뭐 여기 또 배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좀 이 중간 조직을 대거 하여튼 간소화시키고 이걸 효율화시키고 이 부분에 수요자인 기업도 이제 물론 삼성만 넣을 수는 없으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뭐 수요가 그런 분류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수요자를 확인은 맨날 하고 수요자가 또 이렇게 하는데 수요자한테 그 권한을 하나 다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제 고쳐야 될지 뭐 결정이 되면 정부가 손을 놨고 중간 관리 조직이 대폭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이상입니다.
일단 정 원장님 말씀 한번 좀 듣고 또 시간 좀 있으면은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토론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다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출연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출연연이 자연 발생적 환경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한 조직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생태계 속에서 유기적인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이때까지 해오지 못하다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그 역할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 연구소들이 이게 자연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스스로 변신하는 그런 역량을 가졌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나무를 하나 꾹 뽑아서 갖다 심어 놓고 죽지 않게 물 계속해서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키워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바람이 불고 이러면 사실은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출연연구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렇게 할 거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게 좀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우리 박세인 박사 이야기하신 대로 뭐 정부도 그렇고 출연연구기관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게 사실 새로 뭐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쭉 반복해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R 작업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컨센서스가 없는 거예요. R&R 일부 프로젝트 한 사람들이 만들고 했지만 그게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는 이게 뭐 말은 이 합의 과정이라는 게 거창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많은 섹터가 지금 상당한 부분의 자원을 투입하는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항상 이견이 있기 마련이에요. 1995년에 미국의 FFRDC가 생긴 지 50년 만에 미국에서 도대체 이놈 연방연구소도 뭐 하는 거냐. 개편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갤빈 리포트가 나오죠. 그 갤빈 리포트를 보면요. 어떤 이야기냐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FFRDC가 전쟁 동안에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시대가 오니까 이게 할 일이 없다. 렐리번스가 없다. 그렇지만 FFRDC를 없애자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 워낙 전쟁 기간 동안에 성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 FFRDC 평가할 때요. FFRDC가 쓴 돈이 얼마냐면 1년에 $6 billion,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 7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연연구소가 쓰는 돈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연연구소들이 그만한 돈을 썼는데 FFRDC 평가할 때처럼 우리나라 그 연구소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해 본 적이 있느냐? 없어요. 미션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게 대대적인 한 작업이 한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작업은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기부가 어느 특정 기관 시켜서 연구 용역 조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폭넓은 토론을 거치고 과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뭐 관련 있는 사람, 없는 사람까지 합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폭넓은 그런 이 인터랙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출연연구기관이 사회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생태계의 자생적 팩터로서, 자생적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타율적으로 정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정부가 주는 거 받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속에 있는 플레이어로서의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 문제는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기자님은 GRI가 불쌍하다고 그러셨는데 불쌍하죠. 불쌍한데 이 왜 불쌍하냐 하면 자업자득이에요. 목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언스가 우리나라 사이언스가 어소리티가 없어요. 어소리티가. 이놈의 예를 들어서 과학자면 과학자로서의 그 과학에 관한 하는 어소리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과학자들이 장관한테 꼼짝도 못해요. 그런 어소리티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자율 이야기하지만 자유를 포기하는 것도 사실은 내부적인 그 요소 때문에 또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스스로 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출연연구기관이 지금 혁신 생태계라는 생태계 속에서 하나의 자생적인 조직으로서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지금 제일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출연연구소가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단계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폭넓은 토의나 토론을 통해서 출연연구 기관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합의를 해서 그 합의에 따라서 최소한 10년, 20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성과를 기다려보는 그런 이 방식을 가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하신 거로 돌아가면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이 난리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 미국의 법률 개정도 사실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어떤 우리나라하고 또 큰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이 법안에 보면요. 법안의 내용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데모크라시 파트너십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계에 있는 민주국가들이 기술 협력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만들죠. 다시 말하자면 중국에 대항해서. 결국은 미국이 중국의 이 헤게모니 말하자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헤게모니 생탈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부상을 조금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이 동맹국가 힘을 합하자 하는 그런 지금 이 취지로 정책을 모아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미국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미 공동선언문 내용 보면 제가 이야기한 법안의 내용과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 프레임 속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그래서 아마 지금 기술 경쟁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그 프레임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출연연구소하고 특별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출연연구소가 그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우리가 한번 미국의 NSF 연구개발 구조 변화하고 관련해서 조금 뭔가 시사성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도 기초연구 중심에서 트랜슬레이션 리서치 쪽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는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그게 이제 기초연구에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경쟁력으로 빨리 좀 연결시켜서 미국의 세계 시장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이 정책적인 의도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갔고요. 하여튼 좋은 토론 내용이었고, 하여튼 엄청 어려운 숙제인데, 그래도 제가 사회보는 입장에서 한 가지 메시지는 남기고 싶어 갖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 홍사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출연연구는 불쌍하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불쌍하죠. 예를 들면은 PBS 없애자고 그러는 게 1996년부터 25년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 출연연들이 태평성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이제 이야기도 안 듣고 뭐 이러니까 아예 이제 포기.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숙제 중에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이것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PBS보다 연구비 정산하는 게 더 급한 것 같아요. 연구비 정산제도 없애는 게. 그러니까 바타제를 하라고 하죠. 우리 연구비 정부에서 정산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 기술료 당분간 안 받겠다든지 뭐 이렇게 하나씩 바타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각자 뭐 생각하신 게 있겠지만은 이 많은 문제 중에 그럼 뭘부터 해결하면 아까 홍석현 박사님 말씀대로 뭘부터 해결하면 풀 수 있겠냐. 이게 실마리가 안 보이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뭐 메시지 한 가지 남겨줬으면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시간이 좀 남아서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생각나서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젊은 세대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실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뭐랄까 보람을 느끼고 이런 거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추구했을 때 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기술 개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으면 내가 왕창 가져가야지. 왜 정말 뺏어가요? 그런 거? 예를 들자면은 물론 출연 기관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탐한다 이러면 안 되죠. 하지만 공공의 어떠한 룰에 따라서 자기가 그래야지 일을 열심히 해서 뭘 하고 뭐 그래야죠. 근데 지금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 뺏으면 이거 뭐 이렇게 정해놓고 요것만 가져가 그러고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게 하고 뭐 연구비를 쓰라고 그러고 뭐 이게 막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아까 하나만 말씀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면은 뭔가 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연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박사님이 옛날에 그 생명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노력만 해요. 요즘에 지금 세대가 과실을 다 먹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생명 원장님이 뭐 연임까지 하시고 그래서 한 가지만 이것부터 바꾸면 좋겠다는 게 혹시 뭐 있으세요? 현 원장님이 잘하신 거지 제가 잘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 했는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출연료는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를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떤 측면의 오해냐면은 안주한다는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 이유가 고객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출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들이 너무 급변하고 있는데 급변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에 제기는 안주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속도를 제가 좀 그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석학들과 기업들의 그 수천 개의 그 토론을 보고 듣고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출연연에 28년을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출연연보다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더 스피드하게 움직인다. 가장 스피드하게 움직인다. 전 세계에서도 가장 스피드하게 움직인다. 이런 주위의 환경 속에서 출연연은 항상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동적인 조직이 돼야 되겠다. 또 하나는 두 번째 굉장히 융합적 조직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12대 기술이라고 하는 그 첨단 기술과 AI가 묶여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계속 지금 만들어내는 그 요소를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출연연이 전통적인 연구 개발의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고객들은 여기가 레이지한 조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연구원들 억울한 거죠. 억울하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주위의 동적 상황이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스피드로 지금 그야말로 광적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출연연이 혁신을 해야 된다. 혁신이 정신적 혁신, 육체적 혁신, 시간적 혁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뭔가 논의를 많이 해서 지금 가버넌스부터 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혁신에 못 따라간다 싶을 때 스스로 포기하면서 안주해버리는 순간에 이 조직은 이제 완전히 이제 정말 막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혀버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연이 참 힘들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사실은 또 너무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대학 가보니까 출연료도 잘하고 있더만요. 대학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출연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걸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오늘 제가 한 몇 년 전에 출연연 혁신 방안에 대해서 1년 동안 약간 이렇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이 이제 발제하신 내용 중에 상당 부분하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일치해서 제가 따로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사실 드리진 않았는데, 그것들 중에서 이제 기관장, 그리고 이제 탁월한 R&D 기획 역량, 그리고 연구 인력이, 우수한 연구 인력이 필요하고, 연구 프로세스, 그 다음에 제도나 인프라, 평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연태까지 나왔던 보고서들을 다 서치해서, 다 조사해서 리스트를 해보니, 답을 모르는 게 없습니다. 문제가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저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거의 할 수 있는 거지 출연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인력 연구 개발 뽑는 거 정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혁신 생태계이지만 생태계가 지금 형성이 돼 있지가 않고요. 생태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출연연에 와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씩 따지고 디테일하게 밑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정부가 놓아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이게 뭐 어떻게 뭐 저희가 좌로도 우로도 못하고 그냥 뭐 있는 상황이라 뭐 제가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에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거고요. 김 뭐 한 말씀 하실 수 뭐 과학계가 뭘 요구를 사실 하는 모양새가 뭐 사실은 계속 되어 왔잖아요. 뭐 PBS 개선해줘라, 자율성 확보해줘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전에 아까 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장관한테 장관뿐만 아니라 뭐 사무관한테도 꼼짝 못하는 지금 기관장 뭐 그런 기사도 쓴 적이 있는데. 그 과학계 내부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과학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어떤 뭐 그러니까 과학 시민으로서의 어떤 작심,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이유는 그냥 아까 안주한다고 하는데 안주한다는 거 이전에 좀 이렇게 내가 주인인데 왜 뭐 종 같은 어떤 환경에서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학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그냥 나부터 뭔가 변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는 많이 이제 해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뭘 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는 과학 시민이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딱 갖고 목소리도 내고 좀 주도적으로 뭔가 과학계 환경 변화를 위해서 움직이면 그게 사실은 이게 건전한 생태계가 이뤄가는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좀 추상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하나 꼭 집어 말하기는 그렇고 기본적으로 아까 혁신 생태계 우리 말씀하실 때 사회적 자본, 우리 사회 신뢰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땐 너무나 우리는 규정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뭐 이것 하면 걸리고 저것 하면 걸려가지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거 왜 그러냐면 뭐 하다 누가 잘못한 사람이 생기면 감사에 지적돼서 다음에 그 규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쌓아가지고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체를 이제 과감히 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번 더 걸리거나 할 때는 엄청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서구사회 같은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우리 박 부장님, 박 부원장 이야기하신 이야기 제가 다시 리피트하고 싶은데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신뢰 같아요. 그 우리 신뢰가 없어서 그 이게 예를 들어 이 자율이라는 게 항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결국 그 신뢰가 상호간에 모자라서 생기는 이 관리 시스템 이것들이 우리를 옥죄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부터 사실 우리가 좀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신뢰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호모지니어스한 사회고 그래서 신뢰가 굉장히 신뢰도 높을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면 신뢰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우리가 한번 좀 한국 사회가 반성해 봐야 될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는 출연 연구기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는 사회적인 합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누가 어떤 액션을 해도 그것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 부분적인 도움은 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어느 한 최소 공배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연구기관도 과학계도 국민도 다 찬성하는 그런 아주 최소 공배수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출연연구소의 역할이 디파인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것이다. 근데 지금 그걸 찾는데 과학기술계 리더들이나 또 젊은 과학기술자들 다 목소리를 좀 끄집어내서 정치권이나 이 정부하고 좀 이렇게 토론을 하고 디베이트해서 이 국민 전체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최소 공배수가 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작업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이 그런 디베이트를 조금 이렇게 시작하는 촉발하는 역할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3분 남았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예, 감사님, 한번 그냥, 예. 죄송합니다. 예. 합의도 좋고 하지만 이제 김효세 부장님 말씀대로 저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제일 인기 있는 강좌 중에 하나가 EOP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EOP라는 신시아 몽고메리 교수가 주관하는 건데 세계 0.1% CEO들만 들어갈 수 있는 강의입니다. 첫 시간에 내주는 숙제가 뭐냐면은 백지 10장을 주고 당신 회사 내일 문 닫으면 어떻게 되는지 쓰라 그럽니다. 출연연 하려고 그러면 한번 출연연 기관장들 아니면 여러 사람 문을 놓고 그거부터 한번 하고 그걸로 바탕을 해서 정부도 바뀌고 언론도 바뀌고 다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많은 어려운 숙제 때문에 이거 밤새도록 아마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오늘 바쁘신데 패널들 분들 바쁘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딱 10시가 됐습니다. 이걸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8회 원정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 와중에 우리 패널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네. 나가실 적에 요 카테라 있는데 하나씩 가져가십시오.